고요한 오후의 햇살이 캘리포니아의 한적한 공원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청가하게 울려 퍼졌고, 나이든 부부들은 벤치에 앉아 한가로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그림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근육질의 핏불 한 마리가 공원의 정적을 깨뜨리며 나타났습니다. 그 개의 목에는 진기 박힌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었고, 그 끝을 잡고 있는 건장한 체격의 주인은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듯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들의 등장은 공원의 평화로운 분위기에 미세한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곧이어 벌어질 거대한 충돌의 서막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 핏불은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한 존재와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새하얀 털을 가진 한국의 진돗개였습니다. 핏불의 야만적인 힘과 진돗개의 고고한 기품이 충돌하는 순간 미국 전역을 뒤흔들 운명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들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국 땅에 뿌리 내린 한 노인의 외로운 삶과 그의 곁을 지키는 충직한 진돗개의 이야기이자, 오만과 편견이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고 그 왜곡된 진실 앞에서 꿋꿋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위대한 투쟁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진돗개의 지혜로운 방역이 어떻게 거대한 핏불을 무너뜨리는지, 그 충격적인 결과가 어떻게 미국 언론의 분노를 일으키고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장을 만들어내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 말 못하는 한 마리의 진돗개가 어떻게 자신의 결백과 명예를 되찾고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는 감동적인 대서사실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진돗개라는 존재가 가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위대하고도 숭고한 가치를 이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를 잡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제가 차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도 박노인은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벗인 진돗개 백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10수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홀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 1세대였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을 달래준 것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선물해준 어린 진돗가에 바로 백호였죠. 백호의 새하얀 털은 마치 한국의 겨울 설경을 떠올리게 했고, 늠름한 기상 속에서도 주인을 향한 온화한 눈빛은 먼저 떠나보낸 아내의 그것을 닮아 있었습니다. 박노인에게 백호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잃어버린 고향이자 먼저 간 아내의 분신이었고, 고된 이민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박노인과 백호의 산책은 언제나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박노인의 느린 걸음에 맞춰 백호는 보폭을 조절했고 결코 주인을 앞서거나 뒤처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노부부처럼 말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는 듯한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었죠. 공원의 다른 주민들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용하고 품위 있는 동양인 노인과 늑대처럼 잘생겼지만 놀라울 정도로 얌전한 그의 하얀 개. 그들은 공원의 평화로운 풍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타이탄이라는 이름의 핏불과 그의 주인 데이비스이 나타나면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스는 동네에서 악명이 자자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불을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자신의 힘과 남성성을 과시하는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는 타이탄에게 복종 훈련이 아닌 공격성 훈련을 시켰고 개가 뿜어내는 위압감을 즐겼습니다. 타이탄의 온몸은 혹독한 훈련으로 다져진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 눈빛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야생의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공원의 다른 개들은 타이탄의 그림자만 봐도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등 뒤로 숨기 바빴습니다. 그날 데이비스는 공원 중앙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거만했고 타이탄은 목줄을 세게 잡아당기며 주변의 모든 것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있었죠. 박노인은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용히 길가로 비켜서려 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스는 그들을 발견하자 오히려 발걸음을 늦추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의 연약함과 베코의 고요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것이 나약함의 상징으로 보였던 것이죠. 타이탄이 베코를 발견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타이탄의 몸이 순간적으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목 뒤에 털이 곤두섰고 입가에서는 낮은 경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맹수가 사냥감을 발견한 순간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코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베코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상대를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낯선 상대에게 쉽게 저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그 의도와 기운을 끝까지 관찰하며 상황을 파악하죠. 이는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최고의 사냥개이자 수호자로 살아남은 그들의 유전자에 각인된 지혜였습니다. 베코의 침묵은 겁을 먹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자 하는 날카로운 분석의 시간이었습니다. 공원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두 마리의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쪽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야수성과 공격성을 내뿜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깊은 산속의 바위처럼 미동도 없이 고요한 기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베코의 이런 침착함이 오히려 거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 앞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는 모든 존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목줄을 살짝 느슨하게 풀어주었습니다. 타이탄은 그 미세한 허락을 놓치지 않고 앞으로 반쯤 튀어나가며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허공을 향해 철컥 하고 턱을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는 공원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박노인은 깜짝 놀라 베코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습니다. 그의 깡마른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핏불에 살기 어린 눈동자가 이제 명확하게 베코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낡고 가느다란 가죽 목줄과 핏불의 억센 힘 사이의 아슬아슬한 대치. 과연 이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박노인의 삶은 베코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담았던 그는 정년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그리 너그럽지 않았죠.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그의 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집의 적막함은 그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자리를 잡은 아들이 함께 살자고 그를 불렀지만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의 삶은 그에게 또 다른 형태의 외로움을 안겨주었을 뿐입니다. 아들 내외는 일 때문에 바빴고 어린 손주들과는 세대와 언어의 장벽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그는 이따금 공원 벤치에 홀로 앉아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며 하염없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한국의 지인에게서 어렵게 구해온 순종 진돗개라고 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 이름은 베코라고 지었어요. 호랑이처럼 늠름하게 아버님 곁을 지켜줄 거예요. 아내는 생전에 진돗개의 영민함과 충성심에 대해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내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같았죠.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어린 백호는 박 노인의 따뜻한 손길과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을 금세 이해라도 한 듯 그의 곁을 파고들었습니다. 백호는 박 노인의 발소리만 들어도 현관문 앞에서 꼬리를 흔들었고 그가 소파에 앉으면 조용히 발밑에 엎드려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백호의 존재는 박 노인의 잿빛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백호에게 밥을 주고 털을 빗기고 함께 산책하며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백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마치 아내와 함께했던 평온한 날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백호의 영리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박 노인이 한국어로 하는 말은 거의 다 알아들었고 그의 기분이 좋은 날과 슬픈 날을 귀신같이 알아채고 행동을 달리했습니다. 박 노인이 아내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는 날이면 백호는 조용히 다가와 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물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교감을 통해 슬픔을 나누려는 영혼을 가진 존재의 위로였습니다. 백호는 박 노인에게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선 존재, 즉 그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웃들은 백호의 늠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감탄했지만 그 진정한 가치를 아는 이는 박 노인뿐이었습니다. 진돗개는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혹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은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기 힘든 희귀한 견종입니다. 특히 한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에게는 목숨을 바쳐 충성하는 그들의 성품은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죠. 1993년 한국 대전에서 주인을 찾아 300km가 넘는 거리를 7개월 만에 돌아온 진돗가의 백구의 이야기는 그들의 놀라운 귀소 본능과 충성심을 증명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박노인은 백호를 볼 때마다 그 안에 잠재된 한국인의 굳건한 기상과 변치 않는 의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이국 땅에서 그가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기도 했습니다. 백호와의 산책은 박 노인에게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백호와 함께 동네를 걸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조금씩 미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백호는 다른 개들에게 먼저 시비를 거는 법이 없었고 아이들이 다가와 털을 만져도 얌전히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 덕분에 박노인은 다른 견주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겪을 일이 전혀 없었죠. 하지만 데이빗과 타이탄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동네의 모든 평화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핏불, 타이탄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타이탄의 공격성을 의도적으로 키웠고 사람들이 자신의 개를 보고 공포에 떠는 모습을 즐겼습니다. 그는 종종 공원에서 다른 개들을 향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도록 타이탄을 부추겼고 상대 견주가 겁을 먹고 자리를 피하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그에게 타이탄은 사랑스러운 반려견이 아니라 자신의 왜곡된 우월감을 채워주는 살아있는 무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박노인은 본능적으로 데이빗과 타이탄을 피했습니다. 그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폭력적인 기운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탄을 마주칠 때면 백호는 산책을 멈추고 조용히 박 노인의 곁에 서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굳건한 소나무와 같았죠. 백호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해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만약 주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운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데이빗은 의도적으로 박노인과 백호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백호의 고요함과 박노인의 연약함을 얕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했습니다. 타이탄의 이빨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박노인이 본능적으로 백호를 감싸 안았을 때 백호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언제나 온화함으로 가득했던 그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자 세상의 전부인 주인을 지켜야 한다는 수천 년간 그의 혈통에 새겨진 수호자의 본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인을 지키기 위해 호랑이와도 맞서 싸웠다는 진돗개의 전설이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늙은 이민자와 그의 충견은 이 무자비한 위협 앞에서 자신들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데이빗의 집은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잘 가꾸어진 이웃집 정원들과는 달리 그의 집 마당은 군데군데 잔디가 파헤쳐져 있고 타이어나 굵은 밧줄 같은 것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타이탄의 훈련 도구들이었죠. 그는 타이탄을 단순한 반려견으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투견, 즉 싸움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어릴 적부터 늘 힘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운동에도 소질이 없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으며 사회에 나와서도 변변한 직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타이탄은 자신의 나약함을 감춰줄 완벽한 존재였습니다. 타이탄의 압도적인 근육과 맹렬한 공격성은 곧 자신의 힘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투견 훈련법을 배웠고 타이탄에게 무자비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는 타이탄을 몇 시간씩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게 했고 무거운 타이어를 물고 끌게 했습니다. 먹이를 줄 때조차 일부러 다른 동물의 영상을 보여주며 공격성을 자극했습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훈련의 결과 타이탄의 본래 성격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핏불 테리어라는 종은 본래 사람에게는 매우 다정하고 충성스러운 성격을 가졌지만 잘못된 주인을 만나면 끔찍한 살상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타이탄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1900년대 초반 핏불은 유모게나니독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가정견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들의 강인한 이미지는 이후 불법적인 투견 도박 때문에 변질된 것이죠. 데이빗은 바로 이 핏불의 어두운 역사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타이탄을 공포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데이빗이 타이탄과 함께 나타나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달려갔고 산책하던 사람들은 길을 건너 그들을 피했습니다. 몇몇 이웃이 그의 공격적인 훈련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데이빗은 내게는 내가 알아서 한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미 몇 차례 작은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웃집 작은 개를 보고 담장을 넘으려 하거나 우편 배달부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며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동물보호국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데이빗은 단지 활발할 뿐이다 라고 둘러대며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는 그에게 쾌감을 주었고 타이탄은 그 쾌감을 위한 완벽한 도구였습니다. 특히 데이빗은 박노인과 백호를 눈엣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박노인의 조용한 품위와 백호의 늠름한 기상은 데이빗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백호가 타이탄의 위협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고요한 눈으로 응시할 때면 데이빗은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생각에 모든 개는 타이탄 앞에서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백호는 달랐습니다. 백호의 침묵은 복종이 아니라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혹은 그 이하의 존재로 여기는 듯한 초연함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공원에서의 대치는 데이빗의 이런 비뚤어진 심리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이탄이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했음에도 불구하고 박 노인은 물러서지 않았고 백호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백호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타이탄을 잠시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스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기가 저 동양의 늙은 개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과 백호를 완전히 굴복시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데이비스는 인터넷 동호회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동네에 자기 개가 최고인 줄 아는 동양인 노인이 있다. 내 타이탄을 보고도 꼬리를 내리지 않는다. 언제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그의 글에 동조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핏불의 힘을 보여줘라. 아시아의 똥개에게 본때를 보여줘라. 와 같은 인종차별적인 발언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사람들의 반응에 더욱 의기양양해졌습니다. 그는 이것을 단순한 개들의 기싸움이 아닌 자신과 박노인, 나아가 미국과 아시아의 자존심 대결처럼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데이빗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박노인과 백호가 산책하는 시간을 노려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박노인이 지나가는 길목을 막아서거나 일부러 타이탄이 백호를 향해 으르렁거리도록 목줄을 조종했습니다. 박노인은 매번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도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데이빗의 눈에서 이성을 잃은 집착과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백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웃들도 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데이빗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공원의 평화는 깨졌고 그곳은 이제 두 마리의 개와 두 주인의 운명이 엇갈리는 위험한 대결의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타이탄은 주인의 광기를 먹고 자란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고 백호는 주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안에 잠든 야성을 깨워야 할지도 모르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 위험한 대치는 결국 피할 수 없는 비극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광기 어린 집착이 불러올 파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며칠 동안 공원에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데이빗의 도발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박 노인은 가능한 한 그와의 마주침을 피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산책 시간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데이빗은 집요했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몰듯이 박 노인과 백호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백호가 타이탄 앞에서 겁을 먹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 즉 백호가 감히 타이탄에게 맞서는 모습을 통해 싸움의 명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그날 오후, 박 노인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백호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데이빗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공원은 아직 한산했고 그는 이제 안심해도 좋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좋아하던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벤치로 향하는 길목에서 그는 피하고 싶었던 그 얼굴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데이빗이 타이탄과 함께 길 한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 영감님, 또 만났네요. 데이빗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노인은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길을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데이빗은 옆으로 한 걸음 움직여 그의 길을 다시 막았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를 피하는 거죠? 당신 게 보기에는 꽤나 늠름해 보이는데 사실은 겁쟁이인가 보죠? 박 노인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이런 저급한 도발에 응수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데이빗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이봐요. 내 말 안 들려요. 아니면 영어를 못 알아듣나? 아, 하긴 당신네 나라 개들은 주인 닮아서 말귀도 어두울 테지. 인종 차별적인 모욕이었습니다. 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그는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타이탄이 앞으로 나서며 백호를 향해 위협적으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백호는 박노인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미동도 없이 타이탄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아닌 차가운 경계심만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빗은 그 모습을 보고 광기에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저 눈 좀 보라고. 내 타이탄에게 감히 맞서겠다는 건가? 정말 웃기는 똥개로군. 쇼. 그렇다면 어디 한번 진짜 개가 뭔지 보여주지. 데이빗은 박노인에게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영감, 당신 개랑 내게 한번 붙여보는 게 어때? 물론 당신 개가 뼈도 못 추릴 테지만 만약 당신 개가 1분이라도 버틴다면 내가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지. 어때? 해볼 텐가? 그것은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협박이자 피할 수 없는 도전장이었습니다. 박노인은 참담한 심정으로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폭력에 대한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개는 싸움개가 아니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하는 게 아니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이건 서열을 정하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데이빗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같은 늙고 나약한 주인 밑에 있으니 저 개도 뭐가 진짜 힘인지 모르는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저 하얀 털가죽을 갈기갈기 찢어서 말이야. 그의 끔찍한 말에 박노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백호의 목줄을 더욱 굳게 움켜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자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데이빗을 외면하고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데이빗의 입에서 결정적인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래, 도망가라. 당신 아내도 당신의 그 나약함 때문에 죽은 거 아닌가. 그 말은 박노인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에 대한 모욕은 그가 결코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몸이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는 천천히 뒤를 돌아 데이빗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을 온화하게 살아온 그의 눈에 처음으로 서늘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의 변화를 감지한 것은 백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감정 변화에 맞춰 자세를 낮추고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진돗개는 일편단심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일수지견이 소우츠촨이라는 흥미로운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덤불 속의 개라는 뜻으로 자신의 영역이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맹수와도 물러서지 않고 싸우는 용맹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백호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주인, 그의 유일한 가족이 모욕당하는 순간 그의 피 속에 잠들어 있던 고대의 투사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하지 마시오. 데이빗은 오히려 박노인의 반응을 즐기는 듯했습니다. 모욕?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요아. 그렇다면 증명해봐. 당신이 나약하지 않다는 걸, 당신 개가 그냥 겁쟁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보라고. 그는 타이탄의 목줄을 살짝 당겼다 놓으며 마치 결투를 신청하는 검투사처럼 행동했습니다. 공원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대결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의 왜곡된 힘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한쪽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존엄성과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의 기로에 섰습니다.
박노인은 백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마치 그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박노인은 이 미친 제안을 받아들이게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을 피하기 위해 굴욕을 감수할까요? 박노인은 데이빗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붙잡고 굴욕감에 떨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데이빗의 광기 어린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백호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데이빗은 이대로 그들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타이탄의 목줄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마치 실수인 것처럼 앞으로 고꾸라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에서 목줄이 빠져나갔습니다. 어이쿠! 데이빗의 과장된 외침과 동시에 자유를 얻은 타이탄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호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것은 사고를 가장한 명백한 의도였습니다. 맹렬한 속도로 달려드는 거대한 핏불의 모습은 마치 검은색 탄환과도 같았습니다. 공원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박노인이 위험을 감지하고 백호를 감싸 안으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타이탄은 훈련받은 대로 정확하게 백호의 목덜미를 노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투견들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급소이자 한 번 물면 좀처럼 놓지 않는 핏불의 치명적인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안 돼. 그의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호는 패닉에 빠지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드는 타이탄을 향해 몸을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탄의 거대한 머리가 자신의 목에 닿기 직전 번개처럼 몸을 낮추며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들던 타이탄은 목표물이 사라지자 균형을 잃고 앞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백호의 움직임은 본능적이면서도 마치 수십 번의 실전을 치른 노련한 싸움꾼처럼 정교했습니다. 진돗개는 본래 사냥개로서 멧돼지와 같은 맹수를 사냥할 때 정면 대결을 피하고 상대의 움직임을 역이용하여 급소를 노리는 지능적인 사냥 기술을 사용합니다. 수천 년간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의 지혜가 폭발적인 위기의 순간에 발현된 것입니다.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타이탄의 옆구리가 무방비로 노출되었습니다. 백호는 그 찰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회전시키며 지체 없이 타이탄의 옆구리를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무는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체중을 실어 강력하게 부딪히는 일종의 몸통 박치기였습니다. 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대한 타이탄의 몸이 옆으로 크게 나가 떨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한 타이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무적의 전사 타이탄이 저 왜소해 보이는 진돗개의 첫 번째 공격에 균형을 잃고 나뒹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공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진돗개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굴욕감과 고통은 그의 흉포함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크르르릉 타이탄은 땅을 박차고 일어나며 이전보다 훨씬 더 사나운 기세로 백호를 향해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속임수에 당하지 않겠다는 듯 더욱 낮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혈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박노인은 망견자실한 채 싸움의 한복판에 있는 백호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릴 수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백호의 안전에 대한 걱정과 저 잔인한 싸움을 부추긴 데이비스에 대한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두 마리에게는 서로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팽팽하게 대치했습니다. 타이탄은 계속해서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공격할 기회를 엿봤고 백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킨 채 상대의 모든 움직임을 날카롭게 주시했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평화롭던 공원은 이제 생사를 건 결투가 벌어지는 원형 경기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흥미롭게도 진돗개 싸움의 고수들은 진돗개가 싸우기 전 보이는 특정 행동으로 승패를 예측하곤 합니다. 상대방을 향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짖는 개는 오히려 하수이며 진짜 고수는 꼬리를 내리고 침묵을 지키며 상대의 허점을 노린다고 합니다. 지금 백호의 모습이 바로 그 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소리를 지르며 타이탄을 독려했습니다. 물어? 타이탄. 저놈의 목을 물어뜯어 버려. 주인의 광기 어린 외침에 타이탄은 다시 한번 이성을 잃고 백회에 덤벼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옆구리를 내주지 않겠다는 듯 정면에서 백호를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습니다. 두 마리의 몸이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맹수들의 거친 숨소리와 뒤엉킨 몸부림이 공원을 가득 메웠습니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압도적인 근력과 체중을 가진 핏불과 수천 년의 지혜를 가진 진돗개의 대결. 과연 이 예기치 못한 혈투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리고 이 끔찍한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싸움은 잔혹했습니다. 타이탄은 오로지 힘과 타고난 공격성에 의존했습니다. 그는 거대한 턱으로 백호의 목이나 다리를 물려고 쉴 새 없이 달려들었고 그 육중한 몸으로 백호를 깔아뭉개려 했습니다. 초반의 기습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흥분하여 이성을 완전히 잃은 듯 보였습니다. 그의 공격은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지만 한 방 한 방에 실린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위협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반면 백호의 싸움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타이탄과 힘으로 맞서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탄의 근력과 체중은 백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백호는 철저하게 방어와 회피 그리고 역습의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마치 물 흐르듯 유연하게 움직이며 타이탄의 공격을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타이탄이 달려들면 옆으로 몸을 날렸고 타이탄이 턱을 휘두르면 몸을 낮춰 그 아래를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낭비가 없었고 모든 동작은 생존과 방역을 위한 철저한 계산 아래 이루어지는 듯 했습니다. 공원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핏불의 압도적인 공격성에 숨을 죽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과 민첩성에 감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야만적인 폭력과 세련된 무술의 대결처럼 보였습니다. 타이탄이 헛된 공격을 반복하며 체력을 소모하는 동안 백호는 침착하게 상대의 약점을 찾고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짐승들을 사냥하던 개입니다. 그들은 무모하게 정면으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대신 끈질기게 상대를 추격하며 지치게 만들고 순간적인 빈틈을 노려 급소를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특히 그들은 상대의 뒷다리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백호는 거대한 핏불을 상대로 수천 년간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사냥 기술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몇 분간의 탐색전이 끝났을 때
백호는 마침내 타이탄의 결정적인 약점을 찾아냈습니다. 타이탄은 앞다리의 힘과 턱의 힘은 엄청났지만 육중한 상체에 비해 뒷다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했고 방향 전환이 민첩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공격에만 집중한 나머지 자신의 몸을 방어하는 데에는 매우 서툴렀습니다. 백호는 바로 그 점을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기회는 곧 찾아왔습니다. 타이탄이 또다시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백호의 목덜미를 향해 마지막 큰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백호는 이번에도 옆으로 피하는 대신 오히려 더 깊숙이 타이탄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타이탄은 눈앞의 목표물이 갑자기 사라지자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바로 그 찰나 백호는 몸을 틀어 타이탄의 오른쪽 뒷다리를 강하게 물었습니다. 깨끗갱. 타이탄의 입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맹렬한 공격성으로 가려져 있던 고통의 감각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뒷다리에 박힌 백호의 이빨은 단순히 살점을 파고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다리의 힘줄과 근육이 모인 곳을 공격하여 타이탄의 움직임을 봉쇄하고 극심한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뒷다리에 부상을 입은 타이탄은 균형을 완전히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맹렬하게 달려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타이탄, 일어나. 저리 비켜. 하지만 타이탄은 다리의 고통 때문에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백호는 상대를 물고 늘어지는 잔인한 싸움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이탄이 전투 불능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하자 즉시 물고 있던 다리를 놓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는 상대를 완전히 제압했지만 불필요한 살생은 하지 않겠다는 듯 일정한 거리를 두고 조용히 상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자의 오만함이 아닌 싸움을 끝냈다는 담담함만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는 진돗개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역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 용맹하게 싸우지만 상대가 전의를 상실하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 품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이탄은 절뚝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아까의 살기는 사라지고 공포와 고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인 데이빗 쪽을 쳐다보며 낑낑거렸으니 다 동네의 무법자, 공포의 상징이었던 타이탄이 하얗고 조용한 진돗개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데이빗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신이자 자부심이었던 타이탄이 비참하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이 모든 책임이 박노인과 백획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또 다른 더욱 추악하고 비열한 싸움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반격으로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백호와 박노인은 이제 상상도 못할 더 큰 위협과 마주하게 될 운명에 처했습니다. 과연 그들을 기다리는 다음 시련은 무엇일까요? 싸움은 끝났습니다. 승자와 패자는 명확하게 갈렸죠. 타이탄은 오른쪽 뒷다리를 절뚝이며 주인인 데이빗의 등 뒤로 숨어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한때 공원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던 그 흉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채 상처를 핥는 패배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면 백호는 깊은 상처 하나 없이 늠름한 자세로 박노인의 곁에 섰습니다. 그의 하얀 털에는 약간의 흙먼지가 묻어 있었지만 그 눈빛은 싸움 전과 마찬가지로 고요하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임무, 즉 주인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했을 뿐이라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광경을 소화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거대한 핏불이 그보다 체구가 작은 진돗개에게 완벽하게 제압당하는 장면은 그들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곧이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보았어. 저 하얀 개가 핏불을 이겼어. 핏불이 상대도 안 되던데 저 개는 도대체 무슨 종이지?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경외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 백회계로 향했습니다. 박노인은 황급히 백회계 다가가 그의 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백회계는 눈에 띄는 상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백호의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백호야, 괜찮으냐? 괜찮아. 이제 다 끝났다. 그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백호는 주인의 품에 얼굴을 묻고 그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마치 저는 괜찮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데이빗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자신과 타이탄을 향한 동정 어린 시선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대신 이 모든 것을 박노인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 분노와 증오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절뚝이는 타이탄의 목줄을 거칠게 움켜쥐고 박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봐, 영감, 당신 개가 내 개를 다치게 했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쳤습니다. 박노인은 황당한 표정으로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먼저 싸움을 걸지 않았소. 당신이 목줄을 놓는 바람에 닥쳐. 증거 있어. 모든 사람이 봤어. 당신의 저 사나운 개가 내 순진한 개를 공격했다고 나는 동물보호국에 신고할 거야. 당신 개는 위험한 맹수야. 당장 안락사시켜야 해. 데이빗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피해자이고 박노인과 백호는 가해자라는 왜곡된 시나리오 말입니다. 그의 뻔뻔한 태도에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반박하려 나섰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먼저 도발했어요. 우리 모두 봤어요. 당신 개가 먼저 공격했다고요. 하지만 데이빗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휴대폰을 꺼내 상처 입은 타이탄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박노인과 백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개는 미쳤어. 사람도 물지 몰라. 당장 여기서 격리해야 해. 박노인은 기가 막혔지만 제대로 항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고 흥분한 데이빗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니요, 사실이 아니요 라고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어눌한 모습은 진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그가 무언가 죄를 지은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많은 서양 국가에서는 개물림 사고에 대해 매우 엄격한 법을 적용합니다. 특히 핏불과 같은 특정 견종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과정을 따지기보다는 위험한 개라는 낙인을 찍고 안락사를 명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데이빗은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싸움에서 진 굴욕을 법과 여론을 이용한 또 다른 싸움으로 되갚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마지막으로 박노인에게 경고의 말을 쏘아붙이고는 절뚝이는 타이탄을 끌고 서둘러 공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두고 봐. 영감, 당신과 당신께 내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줄 테니 그의 뒷모습에서는 패배자의 비참함이 아닌 복수를 다짐하는 자의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박노인은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편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고 어두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백호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얼굴을 걱정스럽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힘의 대결에서 패배한 자가 만들어낼 거짓과 편견의 싸움. 과연 박노인과 백호는 이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워 자신들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데이빗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아주 치밀하고 악의적인 방식으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활동하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여러 SNS 채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글은 철저하게 조작되고 왜곡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공원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제 사랑스러운 반려견 타이탄이 동네의 사나운 진돗개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는 이 문장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이 찍은 타이탄이 다리를 절며 고통스러워하는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습니다. 사진 속 타이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피해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죠. 그는 교묘하게 싸움의 전후 사정은 모두 잘라냈습니다. 자신이 먼저 도발하고 의도적으로 목줄을 놓아 싸움을 부추겼다는 사실은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박노인과 백호를 악마처럼 묘사했습니다. 주인은 영어를 못하는 아시아계 노인인데 자신의 개를 전혀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진돗개는 이전에도 여러 번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고 오늘은 결국 제 개를 거의 죽일 뻔했습니다. 그 개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런 위험한 맹수가 우리 아이들이 노는 공원을 돌아다니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글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단어들로 가득했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 통제 불능, 사나운 맹수, 아이들의 안전 또한 그는 아시아계 노인이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잠재적인 인종차별적 편견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좋아요와 공유를 기록하며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확인하려 하기보다는 자극적인 내용과 불쌍해 보이는 핏불의 사진에 먼저 반응했습니다. 댓글 창은 박노인과 백호를 비난하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위험한 개를 공원에 데리고 나올 수 있죠? 당장 신고해야 합니다. 진돗개, 들어본 적도 없는 개인데 원래 그렇게 사나운가요? 핏불보다 더 위험한 것 같네요. 주인이 제대로 통제를 못하면 입마개를 씌우거나 아예 키우지 말아야죠. 무책임한 노인 때문에 애꿎은 개만 다쳤네요. 저런 개는 안락사시키는 게 맞습니다. 언제 사람을 공격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심지어 일부 댓글은 역시 아시아인들은 상식이 없어. 와 같은 노골적인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데이빗은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이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분노에 더욱 불을 지피기 위해 타이탄이 동물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을 추가로 올리며 수술비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해자로부터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짓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의 관심까지 끌게 되었습니다. 자극적인 소재에 굶주려 있던 한 지역 온라인 매체가 데이빗의 사연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기사의 제목은 공원에서 벌어진 끔찍한 공격, 핏불, 사나운 진돗개에 물려 중상이었습니다. 기사는 데이빗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담고 있었고 박노인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백호는 단순히 위험한 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진돗개에 대한 이러한 오해는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진돗개의 강한 영역의식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때로는 낯선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 대한 배타성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진돗개의 특성을 잘 모르는 외국에서는 그들의 신중하고 조용한 성격을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공격성의 징후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1년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진돗개를 늑대 잡종 wolf, 하이브리드로 오인하여 키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한인 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과학적인 증거 제시로 철회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데이비스는 바로 이러한 무지와 편견을 자신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노인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나 SNS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잊으려 했으며 백호와 함께 조용히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데이빗이 그렇게 치밀하고 악랄하게 자신들을 공격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은 침묵하고 거짓은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물리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백호는 이제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끔찍한 여론의 재판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왜곡된 진실은 곧 박노인과 백호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무서운 현실이 되어 그들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진실의 목소리는 이 거대한 거짓의 벽을 뚫고 세상에 닿을 수 있을까요? 여론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고 결국 행정기관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온라인에서의 선동에 그치지 않고 지역 동물보호국에 박노인과 백호를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터넷에 올렸던 왜곡된 주장과 사진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분노 어린 댓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는 백호가 통제불능의 위험한 개이며 즉각적인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복을 입은 2명의 동물보호국 직원이 딱딱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공식 서류가 들려 있었고 뒤편에는 동물을 이송하기 위한 철창이 실린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박노인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박 선생님 되십니까? 동물보호국에서 나왔습니다. 당신에게 백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냉정하고 사무적이었습니다. 그는 박노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영어로 빼곡하게 쓰인 서류의 내용은 백호가 다른 개를 심각하게 공격한 위험동물로 신고되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호소에 격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노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이건 오해입니다. 백호는 잘못이 없어요. 상대방이 먼저. 그는 더듬거리며 항변하려 했지만 직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청문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를 내주시죠. 바로 그때 집안에서 상황을 감지한 백호가 현관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백호는 낯선 사람들의 등장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 박노인의 다리 옆에 바싹 붙어 경계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짖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주인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직원 중 한 명이 허리를 굽혀 백호에게 목줄을 채우려 하자 박노인은 자신도 모르게 백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 나이요. 데려가지 마시오. 그의 간절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단호했습니다. 선생님,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과 규정 앞에서
박 노인의 애원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직접 백호의 목줄을 직원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호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텼지만 이내 상황을 받아들인 듯 순순히 직원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철창에 실린 채 오르기 직전 백호는 뒤를 돌아 애처로운 눈빛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주인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백호야? 박 노인은 차가 떠날 때까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었지만 차는 매정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텅 빈 집 앞에 홀로 남겨진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아내를 잃었을 때와 같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낯선 땅에서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던 백호, 그의 마지막 가족을 허망하게 빼앗기고 만 것입니다. 백호가 끌려간 곳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쇠 창살로 이루어진 시 보호소의 격리 구역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백호처럼 공격성을 이유로 격리된 다른 개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불안한 짖음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공간을 가득 메웠습니다. 백호는 낯선 환경과 주인과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구석에 웅크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후 박노인은 동물보호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위험동물 지정 및 처분 결정에 관한 청문회 개최 통지서였습니다. 편지에는 백호가 위험동물로 최종 판정될 경우 안락사를 당할 수도 있다는 끔찍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빗이 퍼뜨린 거짓 여론과 일방적인 신고 내용 때문에 백호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청문회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박 노인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영어가 서툴고 법을 모르는 그가 어떻게 거대한 편견과 거짓에 맞서 백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지만 아들 역시 미국 사회의 냉정한 법 절차 앞에서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안타까워할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이웃들 중 진실을 아는 이들도 있었지만 데이빗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증인으로 나서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진돗개는 귀소성, 즉 집으로 돌아오려는 본능이 매우 강한 견종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백호가 보호소에서 탈출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는 아마 수백 킬로미터라도 달려 박 노인에게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인간들의 재판을 기다려야 하는 무력한 신세였습니다. 그의 목숨은 이제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워졌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백호를 구해줄 희망의 빛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백호가 안락사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은 박 노인의 아들을 통해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안타까워하면서도 미국 법 체계의 벽 앞에서 섣불리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씨를 지핀 사람은 바로 동네에서 작은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수의사 사라 킴이었습니다. 사라 킴은 한국계 미국인 2세로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구사하며 지역 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노인과 백호의 오랜 단골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백호가 어렸을 때부터 예방접종과 정기 검진을 도맡아 왔고 그 누구보다 백호의 온순하고 차분한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백호는 병원에 와서도 짖거나 소란을 피우는 법이 없었고 진료를 받을 때도 얌전히 자신의 몸을 맡기는 모든 수의사가 꿈꾸는 모범 환자였습니다.
그런 백호가 아무 이유 없이 다른 개를 공격했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백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해요.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 데이빗이 올린 글과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분노 어린 댓글과 백호를 살인견처럼 매도하는 분위기에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감정적으로 휩쓸리는 대신 수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시각으로 사건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타이탄의 상처 부위였습니다. 데이빗이 올린 사진 속에서 타이탄의 상처는 목이나 가슴 같은 치명적인 부위가 아니라 뒷다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상대를 죽일 생각이었다면 목이나 복부를 노렸을 텐데 뒷다리를 공격했다는 건 상대를 제압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여 이건 전형적인 사냥개의 공격 방식이지 무차별적인 공격성을 가진 개의 행동 패턴과는 달라. 사라는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원에 보관된 진료 기록을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타이탄 역시 몇 달 전 그녀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데이빗은 타이탄이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상담을 받고 싶다며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본 타이탄의 상태는 단순한 활발함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 곳곳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고 작은 자극에도 극도로 예민하고 공격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타이탄에게 전문적인 행동 교정 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지만 데이빗은 내 개는 문제없다며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는 다시는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진료 기록에서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타이탄의 몸에 있던 상처들은 다른 개와의 싸움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상처들이었습니다. 즉, 백호와의 싸움 이전에도 타이탄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개들과 싸운 전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데이빗이 순진한 반려견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증거였죠. 사라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시간을 쪼개어 타이탄이 과거에 살았던 다른 지역의 동물병원과 동물보호국에 익명으로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수소문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단순히 개 한 마리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편견과 거짓에 맞서 진실을 지켜내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같은 한국인으로서 낯선 땅에서 억울하게 고통받고 있는 박노인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그녀는 마침내 결정적인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데이빗이 지금의 동네로 이사 오기 전 타이탄은 다른 주에서 2차례나 개물림 사고를 일으켜 동물보호국에 신고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데이빗은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고 더 큰 처벌을 받기 전에 서둘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던 것입니다. 타이탄은 상습적인 공격견이었고 데이빗은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One Bite Rule on Bite Rule 이라는 법적 원칙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개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문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는 주인의 책임을 감경해 주지만 두 번째부터는 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많은 주에서 이 원칙을 폐지하고 첫 사고부터 주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추세로 바뀌고 있지만 타이탄의 과거 기록은 데이빗이 자신의 개가 가진 위험성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찾아낸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타이탄의 과거 진료 기록, 이전 지역에서의 사고 기록, 그리고
백호의 성격에 대한 자신의 전문가 소견서까지 이것들은 데이빗의 거짓 주장을 뒤엎고 백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박 노인의 아들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찾은 사실들을 알렸습니다.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박 노인과 그의 가족에게 사라의 전화는 한 줄기 구원의 빛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청문회까지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전히 여론은 백회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사라는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습니다. 혹시 사건이 일어난 공원 주변에 CCTV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녀의 이 작은 질문이 꽉 막혀 있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 결정적인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라 킴의 말은 박 노인의 아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CCTV라니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던 공원 지도를 펼쳐놓고 주변에 카메라가 있을 만한 곳을 샅샅이 훑기 시작했습니다. 공원 자체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지만 공원과 인접한 몇몇 주택들의 현관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멋키 싸움이 벌어졌던 장소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는 한 저택의 지붕 아래에 달려있던 작은 돔 카메라가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지체 없이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집주인은 은퇴한 백인 노부부였는데 다행히도 박노인과 안면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공원에서 예의 바르고 조용한 박노인과 늠름한 백호를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들은 정중하게 자신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혹시 사건 당일의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 줄 수 있겠냐고 부탁했습니다. 저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군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노부부는 흔쾌히 그의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인 존은 능숙하게 컴퓨터를 켜고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의 집 카메라는 움직임이 감지될 때만 녹화를 하는 방식이었고 영상은 클라우드 서버에 2주간 저장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아직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으니 영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몇 분간의 로딩 시간이 흐른 후 화면에 그날 오후의 공원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박노인의 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카메라의 화질은 생각보다 훨씬 선명했습니다. 박노인과 백호가 한가롭게 산책하는 모습, 그리고 길 저편에서 데이빗과 타이탄이 나타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소리 없이 그날의 진실을 묵묵히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빗이 의도적으로 박노인의 길을 막아서는 장면, 조롱하는 듯한 몸짓으로 무언가 말을 거는 장면, 그리고 박노인이 굴욕을 참고 자리를 피하려 하자 데이빗이 실수를 가장하여 타이탄의 목줄을 놓아버리는 결정적인 순간이 화면에 포착되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빗의 행동은 누가 봐도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싸움의 전 과정, 자유로워진 타이탄이 맹렬하게 백호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 백호가 놀라운 민첩성으로 첫 공격을 피하고 타이탄을 넘어뜨리는 장면, 그리고 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능적인 움직임으로 타이탄의 뒷다리를 공격하여 싸움을 끝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또한 백호가 싸움에서 이긴 후 더 이상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품위 있는 모습까지 담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데이빗이 주장했던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유 없는 공격이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계획된 공격이었으며 백호는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
자신과 주인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정당방위였던 것입니다. 박노인의 아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노부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존은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진실이 꼭 이길 걸세. 행운을 비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박노인과 사라킴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그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노인은 영상 속에서 홀로 거대한 위협에 맞서 싸운 백호의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백호, 저렇게 용감하게 싸웠구나. 이 늙은 아비를 지키려고. 이제 그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겼습니다. 사라킴이 찾아낸 타이탄의 과거 전력과 사건의 전말을 담은 CCTV 영상. 이 두 가지 증거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멩이처럼 작지만 거대한 거짓의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온라인에서 자신을 피해자로 포장하며 동정 여론을 모으고 있었고, 백호는 차가운 보호소에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박노인의 손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미국 법정에서는 증거의 우선순위라는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이나 진술은 주관적이고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담고 있는 영상이나 문서와 같은 물리적 증거가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특히 제3자의 카메라에 우연히 찍힌 영상은 조작의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박노인과 백호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확실한 승리의 열쇠를 손에 쥔 셈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운명의 청문회가 열리는 날, 박노인은 비록 몸은 늙고 왜소했지만 그 누구보다 강한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향할 것입니다. 과연 이 결정적인 영상이 공개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 날 위기에 처한 데이빗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질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청문회가 열리는 날 아침, 하늘은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마치 박노인의 무거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낡은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비록 몸에 잘 맞지는 않았지만 그는 백호의 운명이 걸린 이 중요한 자리에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들과 수의사 사라킴,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자원한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박노인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습니다. 청문회장은 시청의 작은 회의실에 마련되었습니다. 안에는 동물보호국의 책임자와 심해위원 몇 명,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인 데이빗이 먼저 와 앉아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노인 일행을 발견하자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청문회는 무겁고 딱딱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물보호국 책임자가 사건의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철저히 데이빗의 신고 내용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호는 가해견, 타이탄은 피해견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고에 따르면 진돗개 백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핏불 타이탄을 공격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견주인 박 선생님은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얻은 것은 데이빗이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을 하듯 유창한 말로 자신의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타이탄이 겪은 고통과 자신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 호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타이탄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날의 사건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연기하듯 설명했습니다. 그는 박 노인을 무책임하고 위험한 노인으로 백호를 통제불능의 야수로 몰아갔습니다. 그의 설득력 있는 거짓말에 심해 위원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완전히 데이빗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의 변호사는 한술 더 떠 진돗개라는 견종 자체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찾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을 근거로 진돗개는 원래 사냥개로 길러져 공격성이 매우 강하며 특히 다른 동물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예견된 비극이었으며 백호와 같은 위험한 개는 사회로부터 격리, 즉 안락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모든 화살이 박 노인과 백회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노인은 통역사를 통해 그들의 말을 전해 들으며 분노와 무력감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저 사람의 말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그날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이 어떻게 자신들을 모욕하고 싸움을 걸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의도적으로 목줄을 놓아 타이탄이 백호를 공격하게 만들었는지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눌한 말투와 간절한 표정은 데이빗의 유창한 거짓말 앞에서 힘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심해 위원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박 노인의 주장은 그저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한 변명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 노인의 곁에 앉아있던 사라 킴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전문가로서 몇 가지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싶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녀는 먼저 타이탄의 과거 진료 기록과 다른 주에서의 사고 기록을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순진한 피해자라고 듣고 있는 핏불. 타이탄은 사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공격성을 이유로 신고된 전력이 있는 개입니다. 주인인 데이빗 씨는 이 사실을 명백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데이빗과 그의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역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사라는 이어서 자신이 작성한 백호의 성격에 대한 전문가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면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백호는 매우 온순하고 사회성이 좋은 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백호가 보인 행동은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자신과 주인을 지키기 위한 명백한 정당방위였습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해 위원들은 사라가 제출한 자료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빗의 주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노인의 아들이 최후의 변론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번 직접 보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는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 당일 공원 근처 주택의 보안 카메라에 찍힌 것입니다. 아무런 편집도 거치지 않은 그날의 진실이 담긴 영상입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곧이어 스크린에는 그날의 모든 진실이 재생될 것입니다. 데이빗의 추악한 거짓말이 만천에 드러나고 백호의 명예가 회복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과연 이 영상이 재생된 후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이 탈로 날 위기에 처한 데이빗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운명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박 노인의 아들이
재생 버튼을 누르자 청문회장 스크린에 고요한 공원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스크린에 고정되었습니다. 데이빗은 처음에는 태연한 척 팔짱을 끼고 있었지만 영상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나타나자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은 소리 없이, 그러나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데이빗이 박 노인의 앞을 가로막고 무언가 조롱하듯 말하는 장면이 나오자 심해 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노인이 등을 돌려 자리를 피하려 할 때 데이빗이 교묘하게 몸을 비틀며 타이탄의 목줄을 실수로 놓치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졌습니다. 청문회장 곳곳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화면 속 데이빗의 움직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고의였습니다. 그의 거짓말의 첫 번째 기둥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자유가 된 타이탄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백호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데이빗이 주장했던 이유 없는 공격이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는지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짜 공격자는 백호가 아니라 타이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싸움 장면,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백호의 놀라운 움직임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힘으로 맞서는 대신 지능적으로 상대의 공격을 피하고 허점을 노리는 백호의 모습은 마치 숙련된 무술가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타이탄의 뒷다리를 정확하게 공격하여 싸움을 끝내는 장면에서는 이것이 무차별적인 공격이 아니라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 행위였음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백호가 승리한 후에도 더 이상 그 타이탄을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모습이 나오자 청문회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백호는 통제 불능의 맹수가 아니라 오히려 놀라울 정도의 자제력과 품위를 가진 개였던 것입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심해 위원들은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데이빗을 쳐다보았습니다. 데이빗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뭐라고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변호사조차도 이 명백한 증거 앞에서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의 완벽했던 거짓말의 성이 한 편의 영상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동물보호국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데이빗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데이빗 씨, 당신은 위증과부고 그리고 동물 학대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싸움을 조장하여 당신의 개와 다른 사람의 개를 위험에 빠뜨렸고 공공기관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력을 낭비시켰습니다. 당신의 개 타이탄은 우리 기관에서 보호하며 전문적인 행동 교정 프로그램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타이탄에 대한 소유권 박탈과 함께 영구적으로 동물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검토될 것입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보이는 것은 위원들의 경멸 어린 시선뿐이었습니다. 그의 자부심, 그의 힘의 상징이었던 타이탄을 빼앗기고 다시는 동물을 키울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그에게 사상 최악의 굴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청문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책임자는 돌아서서 박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미안함이 담긴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그리고 백호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어야 했었는데 편견에 사로잡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백호는 위험 동물이 아닙니다. 백호는 자신과 주인을 지킨 용감한 영웅입니다. 오늘 즉시 보호소에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박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겨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곁에 있던 아들과 사라킴, 그리고 통역사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진돗개는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학자 모리 다메조에 의해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진돗개가 가진 고유한 품성과 가치를 외부의 시선으로도 인정받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마치 그날 청문회장에서 백호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듯이 진돗개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경을 넘어 그 위대함을 인정받아온 것입니다. 판결은 뒤바뀌었고 거짓을 말한 자는 완전한 굴욕을 맛보았습니다. 이제 백호는 자유의 몸이 되어 사랑하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을 통해 데이비스는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간 박노인과 백호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모든 것이 끝난 후 데이비스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동물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의 개 타이탄은 동물보호소의 전문 훈련색에 보내져 오랜 시간에 걸쳐 공격성을 완화하는 재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자신의 자부심이었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공포나 경외가 아닌 경멸과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사회봉사 명령의 일환으로 그는 매주 주말 공원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그가 한때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바로 그 장소에서 이제는 묵묵히 쓰레기를 주워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 그는 분노와 굴욕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박노인과 그 재수 없는 개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그는 공원 한쪽을 청소하다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박노인이 백호와 함께 예전처럼 조용히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청문회 이후 처음으로 마주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데이비스는 자신도 모르게 청소 도구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그들을 증오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풍경은 그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박노인은 승자의 오만함을 뽐내거나 그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데이빗을 발견했지만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고요한 표정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백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백호는 데이빗을 향해 짖거나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인의 발걸음에 맞춰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승자의 여유가 아닌 모든 풍파를 이겨낸 자의 초연함이 느껴졌습니다. 데이빗은 잠시 동안 그들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박노인이 벤치에 앉아 백호의 털을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는 모습, 백호가 주인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눈을 감는 모습, 그들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데이빗이 타이탄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종류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타이탄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이탄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자신의 열등감을 채워주는 수단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는 타이탄의 마음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복종과 공격성만을 강요했습니다. 타이탄이 보이던 흉포함은 사실 주인의 사랑을 받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데이빗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했던 것이 조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박 노인과 베코의 관계를 힘의 관점이 아닌 유대감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베코를 통해 힘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베코를 가족으로 버스로 아끼고 사랑했을 뿐입니다. 베코가 보여준 용맹함은 강압적인 훈련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순수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데이빗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힘은 상대를 굴복시키고 지배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는 깊은 유대감, 그 조용하고도 굳건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핏불을 전사로 만들려 했지만 결국 박 노인의 진돗개는 수호자로서 그를 이겼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그의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어주었습니다. 우후회와 성찰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원 청소를 계속했지만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이따금 멀리서 박노인과 베코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조용히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대상에게 전가하는 방어 기제를 의미합니다. 데이빗은 자신의 내면에 있던 나약함과 열등감을 타이탄에게 투사하여 공격성을 통해 그것을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의 뒤늦은 후회는 바로 이 투사의 껍질을 깨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은 이처럼 아주 작은 깨달음의 순간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과연 데이빗은 이 깨달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동네의 작은 영웅이 된 베코와 박 노인의 앞날에는 어떤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공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니,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베코는 더 이상 조용한 동양인 노인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동네의 작은 영웅이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진실은 이웃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거짓 선동에 얼마나 쉽게 휩쓸렸었는지를 부끄러워했고 박노인과 백회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응원을 보냈습니다. 산책길에서 마주치는 이웃들은 이제 박노인에게 먼저 다가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베코는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베코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안전해진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베코를 멀리서 바라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베코를 수호자라고 부르며 박 노인의 허락을 받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베코의 털을 쓰다듬었습니다. 베코는 아이들의 서툰 손길을 얌전히 받아주며 온화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모습에서는 더 이상 늑대와 같은 날카로움이 아닌 모든 것을 품어주는 산과 같은 듬직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노인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외로운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베코 덕분에 그는 지역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이웃들이 가져다주는 작은 음식들을 나누어 먹으며 정을 쌓아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그늘이 걷히고 예전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되살아났습니다. 백호가 지켜낸 것은 단순히 그의 안전만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잃어버렸던 그의 자존감과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백호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의 작은 특집 기사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진실의 힘, 한 진돗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편견과 섣부른 판단을 얼마나 경계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기사는 또한 진돗개라는 견종이 가진 놀라운 지능과 충성심, 그리고 깊은 품위에 대해 소개하며 많은 미국인에게 진돗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동네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원에는 이전보다 다양한 견종의 개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지만 개들 사이의 다툼이나 견주들 간의 갈등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백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강함은 공격성이나 위협적인 외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반려견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었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백호는 그 자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동네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한 아이가 넘어져 크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엄마가 달려오기 전 가장 먼저 아이에게 다가간 것은 바로 백호였습니다. 백호는 아이를 향해 짖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의 곁에 가만히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이 아이의 손등을 핥아주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든든한 형이나 오빠 같았죠.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모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모개라는 핏불의 옛 별명은 이제 백호에게 더 어울리는 칭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공원의 풍경도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이든 노인과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하얀 진돗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했고 늘 앉던 벤치에 앉아 고요히 석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역경을 이겨낸 용기의 상징이자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교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진정한 강함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백호는 더 이상 박노인만의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전설이 된 진돗개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과연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더 큰 근육, 더 날카로운 이빨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내면의 가치, 즉 지혜와 용기,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백호의 이야기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미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에게 진돗개라는 견종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섣부른 편견과 거짓 여론이 한 개인과 생명의 운명을 얼마나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 있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박노인에게 백호가 그러했듯 우리에게도 삶의 고된 순간을 버티게 해주는 소중한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우리 곁을 지키는 말 못하는 동물이든 말이죠. 오늘 그 소중한 존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는 백호는 누구인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